인사평가 시즌이죠. 이때만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자기의 성과를 어필하고 안 나오던 회식도 나오고 여러가지 분주하게 애를 씁니다. 연말평가, 직장인에게는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는 개인의 성과급이나 연말 인센티브와 관련이 있고요. 나아가 내년 연봉 인상률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부차적인 효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가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진급을 하거나 조직 책임자, 특정 직책으로 인선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고요. 간접적으로는 본인의 자존감이라든지 향후 진로, 또 어떤 회사에서의 포지셔닝이라든지 여러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에 따른 합당한 평가 보상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심적으로 다운되고 자존감에 상처가 되는 일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본인이 애쓴 일에 대해서 그 공을 인정을 받으면 내년에도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내년에 해야 할 일을 구상하거나 나아가 진로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서 연말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률이 정해지는 회사들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 90% 이상의 회사들은 연말 평가가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연말 인사평가는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각 회사마다 연말 인사평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을 하겠지만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S, A, B, C, D, 상중하 또는 5, 4, 3, 2, 1 이런 점수제 80% 이하 달성, 100% 초과 달성, 120% 초과 달성 등 이런 차등화된 레벨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양하게 있겠죠. 우리들의 개인 직무 역량이나 주특기 분야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이고 전년도 또는 연초에 수립한 목표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표의 경우 KPI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골, 타겟, 퍼포먼스, 인덱스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S, A, B, C, D, 상중하 이런 등급으로 평가를 하는지 아세요? 성과급 같은 보상에 차등을 두려고 숫자나 단계로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 비교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평가 등급을 세팅을 하고 어떤 취지에서 이런 제도가 생겨났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대기업 집단들이 생겨나고 극도의 생산성 개선, 직원 관리나 성과 관리를 추구하던 시절부터 생겨나고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상위 등급 S를 받은 사람들은 그에 따른 더 많은 보상을 쥐어주고 향후 계속해서 회사의 성과를 이끌어가고 미래 이익을 창출하게끔 독려를 하고 중간 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현상 유지라든지 회사의 기본적인 업무를 떠받치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제일 하위 등급 D는 사실상 퇴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 생산성 측면에서 저성과자들은 퇴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이 평가입니다. 저성과자는 솎아내고 상위 그룹이 이끌고 중간 그룹이 유지를 하게 만드는 이런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 기업의 숙명이고 시스템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입체적인 평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사가 평가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때로는 본인이 먼저 자기 평가를 하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점수나 등급을 매기는 거죠. 그걸 보고 나서 상사가 1차 평가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등급은 팀장의 상위자, 우리가 소속된 회사의 임원이나 작은 회사인 경우는 대표가 진행을 하겠죠. 부하 직원이 상사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팀장 평가, 임원 평가, 리더십 평가 이런 명목으로 아래에서 위를 평가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동료들 간의 어떤 수평적인 평가를 진행을 한다든지 같이 일하는 유관 부서들을 통해서 교차평가를 진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위에 언급한 교차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평가의 객관화나 검증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상호평가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입체평가, 육각형 평가, 다면평가, 360도 평가, 피어 리뷰, 리더십 평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입체평가 제도들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최종 결정하는 임원이나 경영진
인사팀과의 논의를 통해서 최종 평가를 진행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말평가의 전형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연초 목표 설정,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 과제들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목표와 실행 방안을 수립합니다. 중간 점검, 어느 정도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사업체일 경우 상하반기 나눠서 목표나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하반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상사평가, 여러분의 1차 상사, 주로 팀장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점수나 등급에 대한 평가를 먼저 진행합니다. 경영진 평가, 팀장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큰 회사들은 팀장의 상사, 즉 임원이나 경영진에서 최종 등급을 확정합니다. 보정, 회사마다 다른데 부서 간 형평성, 공정성, TO 배분 등을 고려하여 경영진이나 인사팀에서 관여해서 필요 인원에 대한 조율을 진행합니다. 최종 결정 및 통보, 위 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개인별로 통지를 받거나 메일을 받거나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식으로 개인들이 확인을 합니다. 대체로 위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하고요. 중간 단계마다 제도상 1대1 면담, 집단 면담을 하거나 상호 논의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서 단계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 수가 작다면 그냥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한 번에 평가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회사의 규모나 사업이 커질수록 단계도 늘어나고 고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사평가, 그러면 중요할까요? 가끔 주위에 이런 분들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연말평가 그런 거 상관없어. 몰라, 위에서 뭐 맘대로 주겠지. 회사 생활하는데 뭐 그게 중요하나? 저도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연말 인사평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기왕 회사 생활을 하는 건데 그에 따른 합당한 공을 인정을 받고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서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크든 작든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금전적 보상, 예를 들면 성과급, 연봉 인상률, 진급 등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고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데 기왕이면 칭찬받고 보상받고 다니는 게 낫지 욕먹고 급여 동결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또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인정의 욕구, 자존감, 이런 것들이 심적으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가 관리, 평판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평가는 공정하게 진행이 될까요? 이 시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예민해집니다. 내가 이만큼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당연히 평가는 잘 주겠지, 또는 내가 올해 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평가를 안 좋게 주려나, 등급평가를 많이 깎으려나,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 방식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약간 뭐랄까, 우리나라만의 정서적 부분에 많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직원이 정말 성과를 잘 냈고 150%, 200% 이상의 성과를 냈는데 팀장과의 관계가 좀 약하거나 아니면 아직 어려서 성장이나 인정의 기회가 다음에도 있겠다고 보고 좋은 평가를 안 주는 거예요. 반대로 B라는 사람은 굉장히 고연차인데 성과는 좀 부진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목표한 거에 한 50%밖에 달성을 못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위 고과를 줘야 되는데 C나 D를 줘버리면은 진짜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러면 사실 조직 책임자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주위에서 많이 보고 실제로 겪은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누구누구 진급시켜야 되는데 이번엔 우리가 양보 좀 하자, 올해 못 챙겨줘서 미안하고 내년에 꼭 챙겨줄게.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번이 정해져 있고 의미 없이 희생해야 한다면 이건 개인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공정하지도 못하고요. 이건 잘못된 부분이고 반드시 어떤 구체적인 지표나 데이터 기반으로 성과를 측정해서 판단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표 수치만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숫자나 지표는 항상 절대적인가? 아이러니하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또 생깁니다. 수치나 통계도 보는 기준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A 직원은 150%, 200%의 성과를 냈다고 했는데 이 과제가 예를 들어 몇 년 전부터 이미 초석이 다져져 있었고 A가 아닌 C나 D라는 담당자가 수행을 했었어도 올해 터질 성과였다, 또는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다, 이러면 또 모호해지는 거죠. 반면 B라는 사람의 50% 성과도 반대의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예를 들면 경쟁이 굉장히 심한 사업에서 10%, 20%만 달성해도 매우 큰 성과로 여길 수 있는 정말 어려운 과제를 부여받았다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150%가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의 성취인 거고 50%가 어떻게 보면 불모지에서 큰 성취를 이뤄낸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요? 사실 연말에 이런 잡음이 생겨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이런 갈등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목표를 명확하게 난이도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량화를 해서 상사와 서로 기준을 맞추고 합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연말 인사평가는 연초 목표 설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어느 정도 연말 평가에 대한 거를 고려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걸 달성하였다면 그에 맞는 평가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평가의 시작이 뭐였죠? 목표 설정이 잘 되어야 연말 평가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평가, 그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어필해야 될까요? 제가 10여 년간 회사 생활에서 축적된 경험이 있다면 사실 이 평가 지표에 대한 것들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상사에게 본인의 공에 대해서 어필을 할 텐데 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건 사실 뭐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에요. 회사에 있으면 대체로 일을 열심히 해요. 일부 프리라이더나 루팡을 제외하면요. 그런 멘트들은 평가자에게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결국 데이터로서 수치로서 정량화된 지표로서 본인의 성과를 어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올해 매출 계획이 10억 원이었는데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과제 수행을 해서 15억 원을 했다. 내가 올해 품질 목표가 100만 개 중 불량품 10개 이하였는데 이런 공정이나 기법을 도입해서 불량이 3개만 발생을 했다. 내가 신모델 제품 3종을 출시하는 것이 올해 목표였는데 어떠한 개발 방식이나 협업을 통해서 5종을 출시하고 개발 일정도 6개월 단축시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지 정말 올 한 해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뭐 저희 부모님 세대나 먹히던 방식이라서 성과에 대한 부분도 전략적으로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공이나 노력을 상사에게 주기적으로 어필하고 인식시켜주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말평가가 대부분 빠른 조직들은 10월 아니면 보통 11월, 늦은 데는 한 12월 이때 진행이 될 텐데요. 이때 되면 우리의 상사들은 대부분 우리가 여름 전까지 뭘 했는지 아마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2월 달에 대형 프로젝트를 성사시켰어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결국 이제 팀장들도 바쁘고 정신없고 하다 보니까 그 시기 즈음에 어떤 사건이나 주요 이벤트들에 대해서 기억에 남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말 평가 시즌에 바싹 어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연중에 중간중간 여러분의 성과에 대한 부분을 자주 어필하고 소통하고 그것들을 이제 스택을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에 대한 것을 연중에 수시로 정리를 해 놓으면 연말에 성과 리스트들이 데이터로 금방 정리가 되겠죠.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정성적 활동에 대해서도 기록이 될 거고요. 이건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예를 들면 목표 설정서를 한 장 만들어 놓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분기 단위로 업데이트를 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체 성과가 난 시점에 기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면담이나 어필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상사와 주기적인 면담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상사가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개별 면담을 통해서 그 목표라든지 성과라든지 그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들이 사실 좀 필요합니다. 나는 뭐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상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눈높이가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대체로 피평가자는 본인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평가에 대해서 대체로 좀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뭐 예를 들면 지표도 달성을 했고 목표도 달성을 했고 그 이상의 공헌도 했다고 생각해서 S나 A를 생각하고 있는데 상사가 봤을 때는 노멀한 수준의 성과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B나 C 정도를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평가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른 직원들이랑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비교도에서 단순히 그 성과 지표를 넘어서 조직의 어떤 기여도나 영향력 측면, 파급력, 잠재 성장력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어려운 환경에서 고난이도의 중책 업무를 수행해 준 사람이 더 기억에 남고 좋은 평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상사와 끊임없이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트러블 요인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인사평가 등급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요.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사실 대학교에서 학점을 받으면 이의제기를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교수의 영향이 절대적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의제기했다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거의 없고 괘씸죄 이런 거 찍혀가지고 계속해서 안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았는데 요새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회사도 보면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성과평가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이의제기 또는 재평가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는 누가 정말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의제기를 고려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 사례가 되면 무조건 불편해져요. 상사도 본인이 왜 이 평가를 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하고 이걸 받아들이게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평가자와 피평가자 둘 간의 어떤 논리 싸움 그리고 약간의 난타전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평가자랑 팀장 사이에 조율이 되면 다행인데 조율이 안 돼가지고 위에 임원이나 인사팀까지 개입을 한다. 이 정도면 감정의 스크래치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따라서 향후에 어떤 직장 생활이나 커리어에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이의 제기는 어느 정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불합리한 상황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 다만 대부분 힘의 관계에서 어쨌든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려면 본인도 상당한 준비와 심적인 그런 고통의 과정, 인고의 시간 등은 각오를 어느 정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불합리한 희생을 강요합니다. 이건 정말 없어져야 될 문화인데 예전엔 저도 사원 대리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누구누구 선배가 진급이 3년이 누락이 됐는데 이제는 얘를 진급시켜야 된다. 대신에 이제 다른 팀원들이 좀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엔 다른 사람들이 좀 깔아줘야 된다. 이런 문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반대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보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행위는 정말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는 그런 처사기 때문에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애썼고 이에 따른 평가를 잘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이제 평가자 입장이 되고 보니까 저 자신은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그 지표, 이제 공정성에 기반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아주 쓰이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로봇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개인의 환경이라든가 조직의 분위기 또는 향후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처럼 고려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항목들이 신경이 쓰이고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연초에 세운 정확한 목표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합리적인 평가가 진행이 되어야겠죠. 상사도 상사의 평가를 받습니다. 팀장이나 임원들도 사실 이 시기가 되면 많이 예민해집니다. 위로 갈수록 사실 그 영향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나를 평가하는 팀장, 나아가서는 임원, 그 사람들도 그 윗사람에게 결국 평가를 받잖아요. 팀장은 임원한테 평가받고 임원은 경영진에게 평가받고 경영진은 오너에게 평가받고 이 사람들은 사실 이 평가에 따라서 임원들은 계약직이니까 바로 집에 갈 수도 있고요. 특히 높은 포지션에 계신 분들은 이 평가 등급에 따라서 일반 직원들의 인센티브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금전적 희비가 갈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인센티브라든지 주식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향후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크리티컬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와 비슷한 고민은 있겠지만 그 강도가 위로 갈수록 훨씬 강할 겁니다. 인사권은 여전히 강력한 권한이자 책임이다. 사실 이 인사권이라는 게 상사들의 고유 권한이면서 무시할 수 없는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이거에 대해 집착을 갖고 있는 상사 또는 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까지도 이런 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뭔가를 관여해서 의견을 내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례도 저는 봤어요. 제가 희생을 할 테니 이 친구를 평가를 잘 주십시오. 제가 이 사람보다는 잘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대화긴 한데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평가에 대한 걸 내가 판단을 하는 건데 왜 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 불필요한 청탁이나 영향력 행사를 경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평가하고 육성하는 것이 조직 책임자의 큰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인사권을 가진 그 상사도 그 힘을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팀원들의 육성 계획이라든지 성과에 맞는 합당한 평가를 통해서 조직을 잘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막판에 보정은 왜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인사평가 단계에서 보통 팀장이 1차 평가를 하고 임원이나 경영진이 2차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후에도 보정을 하는 회사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각 조직별로 평가의 공정성이나 적정 배분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경영진이나 인사팀이 일부 조직이나 인원에 대해 미세 조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 파는데 생산팀은 목표 대비 200%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수요가 없어서 영업팀은 목표의 30%밖에 판매를 못했어요. 그럼 생산팀은 모두 A고 영업팀은 모두 C, D냐? 반대로 계약을 엄청 따놔서 영업팀은 300%, 400% 달성을 하고 공장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갔어요. 그럼 영업팀은 모두 S나 A를 받고 생산팀은 모두 C나 D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둘 다 차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똑같이 다 B를 받아라. 그러면 이제 북한되는 거예요.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이런 상황들에 대해 어떤 조직 간의 기여도, 평가의 공정성, TO의 합리성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세 조정을 하는 거죠.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A라는 사람이 혹시 불이익을 받는 점은 없나? B라는 사람은 다른 인원과 상대 비교를 했을 때 등급이 조금 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죠.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평가에 대해 예민해지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첨예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몇 차례 후속 심사나 최종 협의체를 거쳐 조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아시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각 부서들의 평가나 임직원들의 평가를 거의 일일이 검토해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회사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부서와 인원들이 있겠어요. 그 바쁘신 분이 그걸 검토를 한다니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잘 진행되어야 하는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사평가, AI로 진행하는 게 오히려 공정하지 않을까? AI로 하는 게 오히려 객관성 있지 않을까? 요새 업무의 많은 영역에서 AI를 활용을 하잖아요. 저도 종종 궁금했는데 연말 평가라는 것이 결국 연초에 세운 목표 대비 정량적인 달성 수치로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히려 사람이 하는 것보다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하는 게 객관적일 텐데 왜 아직 도입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까지는 회사들이 이 분야에 사람의 영역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목표 달성 수치, 그 이외의 것들을 봐야 하는 부분이 아직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능력, 유관부서와의 협업 또는 시너지, 과제 수행에 대한 태도, 성장 가능성, 잠재력 등. 아니 그러면 그런 것도 모두 계량화 해가지고 AI한테 그냥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요소들을 항목별로 구체화해 놓으려면 목표 설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게 진행이 되겠죠. 측정 자체도 쉽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 생각이 드는 부분은 모든 것을 프로그램화하고 AI 기반으로 점수로만 평가를 진행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숫자를 달성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생산부서이고 연초 목표량 대비 120% 생산을 차질 없이 많이 하는 게 목표인데 품질 부서에서 갑자기 긴급한 협업이나 지원을 요청해요. 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그게 생산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리고 내 숫자 달성에 1도 도움이 안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물론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목표에만 집중하는 것이 맞다 또는 목표 달성과 연관성이 적더라도 협업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이 사실 대기업 집단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한데 이 KPI 때문에 조직 간 갈등, 사일로가 생겨나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도 목표가 계량화, 정량화, 수치화되는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아직 인사평가에 대해서 사람이 판단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앞으로 AI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한 평가들이 많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실험적 시도나 도입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경된 평가 절차, 제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합의나 이해 절차가 요구될 거고요. 침묵하지 않는 시대. 요새 크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러한 평가나 합당한 보상에 대해서 이제는 침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연말평가나 인사권이 절대 권력이고 과거엔 상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대로 평가 등급받고 그에 따라서 성과급 받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난 이만큼 성취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설명하십시오. 또는 등급 조정을 검토하십시오. 이렇게 이의제기를 진행하기도 하고, 회사가 이만큼 영업이익이 났는데 왜 내 성과급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산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금액이나 비율을 상향하십시오. 이미 몇 년 전부터 뉴스에서 여러 회사의 사례에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원이 사장한테 의견을 내고 대표가 설명하고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인사평가에 대한 공정성, 합리성, 합의를 이루는 과정들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인사평가 시즌을 맞이해서 한번 이야기를 쭉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평가를 잘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가 진행이 되고 왜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어필하고 또 인정받을지에 대해서 제가 모두 전달드렸습니다. 어쨌든 직장인에 대한 한 해 업무에 결실을 맺는 게 이 인사평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기왕 회사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잘 받을수록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적인 거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요. 본인의 조직의 어떤 그 입지, 비전, 향후 성장 가능성, 포지셔닝, 진급, 여러 가지 건들이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게 이 연말 인사평가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때로는 반대 상황에 대한 마음 훈련도 사실 매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평가를 잘 받은 해는 좀 기분이 좋고 힘도 나고 또 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내가 생각한 기대에 못 미칠 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을 때는 왜 이렇게 이 회사에 충성하면서 뼈 빠지게 일해야 되지? 내 가치도 알아봐 주지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해야 되지? 왜 불 꺼진 사무실에서 밤새 야근하면서 가족들과 사랑하는 연인들과 시간도 보내지 못하고 그렇게 한 대가가 이거였나? 이제 상사가 나를 버린 건가? 여러 가지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긴 관점에서 봤을 때 A를 받았다고 우리가 조직에서 계속 잘 나가고 인정받고 그런 것도 아니고, 반대로 C를 받았다고 해서 내 회사 생활이 망하거나 엉망진창이 된 것도 아닙니다. 회사 생활이라는 긴 과정 속에서 그걸 계기로 더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다음에 더 좋은 쪽으로 전환하거나 반등의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새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연말에 여러분이 노력하신 그 공을 꼭 인정을 받기를 바라고요. 저도 평가받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더욱 이런 걸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까지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제 이런 경험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주 가끔씩이라도 제 채널을 찾아와서 댓글이나 의견도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조직에서 승승장구할 때까지 저도 같이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